매거진. 2016년 2월 19일 금요일에 인사드리는 김용민입니다. 벌써 금요일이네요. 오늘도 제 트위터에서 진행한 설문조사 중간 결과 발표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제 박근혜 대통령이 이런 말을 했죠.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일단 모두 물에 빠뜨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할 규제만 살려두도록. 세월호 참사에 대한 뼈아픈 기억을 벌써 잊어버린 건지, 아니면 복귀시켜서 세월호 가족에게 상처를 입히려 했던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참으로 분별 없는 말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 발언에는 세월호 진상규명에 대한 반감이 개입되어 있는 것 아닌가, 즉 세월호 문제에 대한 대통령의 불편한 감정이 녹아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했더니 90%가 대통령의 불편한 감정이 고의적으로 개입된 발언이라고 했고요. 10%만 그런 거 개입 안 됐다고 본다라고 했습니다. 어젯밤 9시 현재 1168명이 참여한 설문이었습니다. 누리꾼 반응도 보겠습니다. 황도선이라는 필명을 쓰는 이용자는 참담합니다. 정말. 대통령의 그 말을 듣고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만, 하긴 세월호 이후 여러 차례 스스로 놓친 골든타임, 이 골든타임이라는 표현을 염치 없이 언급하는 기막힌 태도로 봐서는 충분히 그럴 수 있다고 봅니다. 라고 했고요. 윤재기라는 필명을 쓰는 이용자는 박근혜 대통령이 비유라고 하며 들먹이는 것을 보면 일단 일자무식 베이스에다가 자신의 무의식을 혼재하는 것 같습니다. 자기 혼자만의 말로 말하고 자기 혼자 이해했다는 식으로 웃는 태도를 보면 말입니다. 네, 이렇게 글을 남겼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반드시 알아야 할 뉴스로 시작하겠습니다. 팀 쿡 애플 최고 경영자는 고객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통해서 미국 정부가 애플에게 고객 보안을 위협하는 전례 없는 조치를 받아들이라고 요구해 왔다면서 우리는 이 명령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러범 수사를 위해 요청이 와도 고객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겠다고도 했습니다. 어느 나라 통신사와 많이 비교됩니다. 서울 종로경찰서가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의 서버 관리업체를 전격 압수수색했습니다. 전교조 소속 교사들이 청와대 홈페이지 게시판에 박근혜 정권 퇴진하라 등 박근혜 대통령을 비난한 것 때문입니다.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일부 공무원들이 외부 자문위원들과 함께 워크숍 명목으로 관광 일정이 포함된 행사를 진행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소속 일부 공무원들, 정부가 파견한 공무원들이지요. 자, 이들이 벌이려는 행사 중에는 피조사기관인 해경시설에서의 일정도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금품수수 혐의에 대해서 대법원으로부터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은 무소속 박지원 의원의 소감부터 들어보시죠. 13년간은 표적 수사로 고초를 받았지만은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단에 의거해서 이제 당당한 야당 정치 활동을 할 수 있게 되어서 무엇보다 기쁩니다. 몸값이 잔뜩 오른 박지원 의원, 더불어민주당이나 국민의당을 선택하지 않고 중립적 위치에서 무소속 출마를 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일본군 성노예 피해자의 아픔을 다룬 영화 귀향의 상영관이 충분치 않습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시가 강당, 시민청 등 산하의 모든 시설에서 관람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영화진흥위원회 통합 전산망을 보면 오는 24일에 개봉하는 귀향은 전국 61개 상영관을 확보하는 데 그쳤습니다. 청와대는 북한이 테러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며 국회가 조속히 테러방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김성우 청와대 홍보수석의 브리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금 북한은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하는 등
무모한 도발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국회가 테러방지법을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당부드립니다. 테러 방지법이 없으면 테러를 못 막는 것도 아니고 테러 방지법이 있다고 해서 북한이 도발 의지를 스스로 꺾을 수 없다는 점쯤은 우리 애청자분들 잘 아실 겁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공동대표와 정동영 전 의원이 회동을 마치고 입당에 합의했습니다. 정동영 전 의원은 합의문에서 국민의당에 합류해 총선 승리와 호남 진보 정치의 복원을 위해 백의종군하겠다 회동 소감을 밝혔습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상임공동대표는 국회 본회의에서 비교섭단체 대표 발언에 나섰습니다. 북한 괴멸론에 대한 비판이 눈길을 끌었는데요. 여야 모두를 겨냥한 것이었습니다. 잠깐 들어보시겠습니다. 여당도 야당 일각에서조차 북한 체제의 붕괴나 괴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통일로 가는 길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김용민의 뉴스 매거진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김치가 다 같은 것 같죠? 아니요, 이담채는 진짜 다르죠. 겨울 전라도, 여름 강원도, 봄 가을 충청도 최고의 배추만 골라와야지요. 소금 영광에서 직송된 최고의 국산 천일염이 기본 아닌가요? 아, 고춧가루와 파, 마늘 괴산 영천에서 건강한 놈들만 가져와야 해요. 우와, 재료가 반이라고 하던데 역시 이담채네요. 그런데 어떻게 담가야 이담채 김치 맛이 나요? 아유, 이거 비밀인데 다시마에 표고버섯, 양파, 멸치를 넣고 우려낸 육수에다가 온갖 재료를 잘 버무리고 2달 동안 저온 숙성한 양념을 써야 해요. 근데 흉내내봐야 소용없어. 30년 연구한 레시피에 30년 김치만 만든 손맛을 따라갈 수 있겠슈? 이담채 김치. 안내와 주문은 검색창에 이담채를 입력하세요. 전화는 1544-4586 1544-4586. 새싹당 콩차를 매일 아침 정말 간절히 마시면 전 우주가 나서서 도와줍니다. 당신을 진실한 사람으로 만들어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올해 달성해야 될 것은 이것이다 하는 정신을 차리고 전체를 다 마시면 그런 기운이 옵니다. 새싹당 콩차, 남자의 시간을 충전하세요. 전창걸닷컴으로 오세요. 070-8635-1288 070-8635-1288. 자기는 정말 훈남이고 자상하고 스마트한데, 그런데 잠잘 때는 아니야. 정말 아니야. 진짜 엽기야. 그럴 수밖에요. 그렇게 코를 골아대는데 본의 아닌 결례 이제 그만. 간편하고도 반영구적인 코골이 방지기구 24,000원이면 됩니다. 심한 코골이와 수면 무호흡 걱정 마세요. 99% 감소 효과를 보장합니다. 검색창에 코골이 119, 코골이 119를 입력하세요. 문의는 1566-0783. 조선의 딸로서 잘한 놈 쟤밖에 없는데. 남북 통일 만세! 새날이 올 때가 불리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김무성 나와! 이나 민주주의를 알아, 이 새끼야! 뉴스는 현장이다로 이어갑니다. 20대 총선 공천 룰을 둘러싸고 당내 서열 1위와 2위인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서청원 최고위원이 최고위원 회의에서 정면 충돌했습니다. 그제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설전을 벌였는데요. 어제는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 좌장인 서청원 최고위원이 공개석상에서 고성을 주고받으면서 공천 룰 갈등이 당내 개파전으로 확산되는 모양새입니다.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례적으로 모두 발언을 생략하면서 확전을 자제하는 듯했던 김무성 대표는 회의 후반부에 마이크를 잡고 공격 모드로 돌아섰는데요. 그러자 서청원 최고위원이 반박했습니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가 재반박했고요. 또 서청원 최고위원이 제재 반박을 했습니다. 그러자 김무성 대표가 그만하라고 하더니 잠시 뒤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썰렁한 자리에서 김태호 최고위원의 비분 관계가 쏟아졌는데요. 네, 당시 상황 들어보시죠. 또 이 최고위원회에서 의결된 공천 룰의 범위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것을 제어할 의무가 있고 앞으로도 이것을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용납하지 않겠다. 그런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여러분들이 얘기했지만 독립기구요. 누구도 손댈 수 없어요. 뭐 똑같은 말 반복시키는데 공천관리위원회가 당한 단계에 벗어난 행위는 절대 제가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언행도 분명히 용납하지 않겠습니다. 네. 자, 그만하겠습니다. 나라가 이 지경이 지금 위기에 처한데 지도부에서 계속 이런 모습을 보이다니, 그것도 막가파식 공중전을 통해서 이런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면서 전 지구응해라도 들어가고 싶었습니다. 국민 여러분, 죄송합니다. 김현종 전 통상교섭본부장이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했습니다. 김현종 전 본부장은 한미 FTA 체결의 주역이지요. 통상교섭본부장을 끝내고는 삼성전자 해외 법무사장으로 근무했습니다. 위킬리크스에서 드러난 김현종 전 본부장의 과거는 미국 대사관에다가 미국의 이익에 반하는 한국 법안에 대해서 죽도록 싸웠다라는 언급이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사대주의 노선에 선 인물 아니냐, 이런 비판이 적지 않았지요. 자, 그런 김현종 전 본부장이 입당 기자회견문에서는 외세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외세가 대한민국 운전대를 잡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외교 안보의 주체적인 전략은 우리가 세워야 합니다. 운전대를 잡은 사람은 멀미를 하지 않습니다. 현재 북한은 핵, 수소폭탄 실험하고 3,000톤급 핵 잠수함을 건조하며 체제 유지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는 국민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한반도에 외세가 개입할 기회와 명분을 제공하는 이유입니다. 과거 우리 역사에서 병자호란, 이모군란, 갑신정변이 그랬습니다. 육자회담은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유엔에서 제시한 북한 제재는 중국이 동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앵글로삭슨이 주류인 국가들은 일본이 재무장하고 자위대가 집단 자유권을 행사하면 마치 한반도 평화에 큰 기여할 것이라고 나무집 불구경하는 듯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방 예산이 부족한 미국은 중국의 패권을 견제하기 위해 일본의 재무장을 대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군위안부 문제도 한국과 일본이 조속하게 해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을 것입니다. 수평적 관계가 한 번도 없었고 균형이 깨어지면 반드시 큰일이 생겼던 동북아, 그 소용돌이의 현장은 항상 한반도 우리 조국이었고 대한민국의 땅에서 했습니다. 다시 우리가 약해져서 그 균형이 깨지고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면 어쩔 수 없이 동북아의 평화는 와해되고 대한민국은 국제적 관계에서 소외될 것입니다. 한편 김현종 전 본부장은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 북핵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필요가 있고 개성공단을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은 국민의당 이상돈 공동선대위원장도 했는데요. 그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와 어제 YTN 라디오 신율의 출발새 아침에서 햇볕 정책은 실패했다, 이렇게 전제하고는 국제 제재가 논의되고 있는 와중에 개성공단 폐쇄 조치는 정당한 것 아니냐, 이렇게 부연했습니다. 이상돈 위원장의 CBS 또 YTN 라디오 인터뷰 내용 들어보시죠. 그러면 이상돈 위원장께서는 개성공단 지금 중단 조치에 대해서 평가가 어떠세요? 지금 북한의 그 위협이 그러면 미국 본토를까지 가지 않습니까요? 예. 뭐 미국민은 그 제3세계 국가로부터 본토가 위협받기는 쿠바 미사일 사태 이후 처음 아닙니까요? 예. 그래서 미국 공화당, 뭐 민주당, 뭐
심지어 샌더스 의원까지 다 찬성했다 강력한 제재를 나서기 때문에 예. 저는 그러한 국제 제재에 예. 우리도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 동참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햇볕 정책에 의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런 교류를 통해서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었습니까? 예. 사실상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판정이 났지 않습니까요? 난 그래서 햇볕 정책 중에서 우리가 북한 핵 부분에 대해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다. 예.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황교안 국무총리가 국회 비경제 분야 대정부 질문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에 대한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서 이번 조치는 긴급명령으로 한 게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으로 한 것이다 라면서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말이 안 됩니다. 대한민국은 법치주의 사회입니다.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 법 위에 존재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그 정치적 결단조차도 헌법과 법률의 통제를 받습니다. 검사 출신으로서 알만한 양반이 정치적 결단 운운하는 것을 보면은 이건 전형적인 사술이자 아부라 아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긴 유신시대 긴급조치도 정치적 결단이라면서 옹호해준 정신나간 법관도 없진 않았지요.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의원과의 일문일답 들어보시죠. 개성공단을 규정하고 있는 법률의 이름이 뭐냐고요. 법률이 뭐냐고요. 법률의 이름을 정확하게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제가 취급하던 그런 분야가 아니기 때문에 필요하면 총리인데요. 필요하면 확인해서 다시 말씀을 개성공단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지금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데 이 개성공단이 지금 어떤 법에 규율을 받고 있는지조차도 총리께서 모르신다고 한다면 어떤 국민이 납득할 수가 있겠습니까? 개성공단 공업지구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있고요.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네, 그건 기본적인 법이고요. 공단에 관한 법이 아니라 기본적인 17조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부 장관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해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그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통일부 장관은 협력사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승인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해야 된다. 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개성공단 중지하면서 기한 정했습니까? 청문 실시했습니까? 이번 조치는 고도의 정치적 행위로 행한 것입니다. 자, 정치적 행위라고 하셨어요. 그렇게 답변하실 수 알았습니다. 법에 어긋나지만 정당하게 인정할 수 있는 경우 대통령의 긴급명령이 있죠.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법률적 지위를 갖게 되는 거죠. 이 부분은 긴급명령 헌법 제76조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중대한 교전 상태에 있어서 국가를 보위하기 위해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고 국회의 집회가 불가능한 때에 한하여 법률의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할 수 있다. 이게 긴급명령이에요. 그건 긴급명령에 대한 설명이시고. 개성공단 중단을 명령할 때 우리가 내전 상태였습니까? 국회가 집회가 불가능했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법 절차에 따르지 않는 것도 불법이고 대통령의 지시로 개성공단을 중단을 명령한 긴급명령이라고 하더라도 이건 헌법이 정한 절차를 따르지 않은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민주국가에서 고도의 통치행위란 존재하지 않아요. 법치국가예요. 헌법과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 고도의 정치행위에 관한 법리입니다. 긴급명령은 헌법에 명확한 규정을 하고 있다니까요. 긴급명령으로 한 것이 아니라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다른 법을 이 행위에 적용할 수 없습니다. 한편 황교안 총리 더불어민주당 김광진 의원에게 된통당했습니다. 들어보시죠. 테러가 이렇게 걱정이고 염려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총리께서는 우리나라에는 테러와 관련한 기구나 회의가 없다고 판단하고 계십니까? 기구나 회의 있습니다. 아까 우리 이철우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기본적으로 대테러 업무 국정원에서 하게 돼 있고 또 법무부에도 테러 범정부 차원의 기구는 뭐가 있습니까? 대책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범정부 차원의 기구. 범정부 차원의 기구를 어떤 형태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상시적인 그런 기구는 따로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1982년도부터 34년 전부터 국가 테러 대책 회의라고 하는 기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구가 국가정보원, 경찰청, 법무부, 국세청 11개의 부처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 기구의 의장이 누군지 아십니까? 법률상의 의장이 누군지 아세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이 국무총리입니다. 네, 총리로 알고 있습니다. 네. 뭐 기구도 모르고 본인이 의장이신지 모르시니까 국가 테러 대책 회의는 한 번도 소집된 적이 없겠네요. 여보, 나 오늘 우리 집하고 아버님 댁 화재보험 가입했어. 뭐라고? 아이, 놀라지 마. 다 합쳐서 월 10,000원이라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가입한 거라니까.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에서 집 2채를? 남들은 집 한 채를 30,000원에서 40,000원에 가입하던데? 화재와 배상 책임은 기본이고 도난, 보이스피싱까지 보장해준대. 정말? 대박! 텔레비전, 냉장고, 김치냉장고, 에어컨, 세탁기, 전자레인지 고장나면 수리비용까지 보장해준다고. 월 10,000원 화재보험 카페라고 했지? 나도 알려줘. 우리 친정도 가입하게. 10,000원 화재보험 카페. 전화번호 02849-9730. 한 집이 가입해도 또 두 집이 가입해도 월 10,000원인 화재보험 카페 02849-9730으로 전화하시면 10년차 베테랑 손해보험 전문 설계사가 연중 무휴 상담해드립니다. 메모 못하셨나요? 전화번호 02849-9730. 식당, 다중이용업소, 공장, 교회, 사찰 등 모든 업종의 화재보험과 배상 책임보험도 상담해드립니다. 스마트폰, 물통, 무료지, 아이패드, 패스트푸드 음식. 승용차니 지저분해요. 이게 섞이지 않도록 몽땅 넣을 수 있는 멀티 포켓 어때요? 한 손으로 스마트폰 보면 팔이 아파요. 목에 거는 스마트폰 거치대, 이거면 고민 끝. 우와, 아이디어 장렬. 어디서 살 수 있어요? 즐거운 아이디어, 재미있는 쇼핑몰 재미월드요. 스마트폰, 텔레비전, 냉장고 이런 건 안 팔아도 가려운 곳 긁어주듯 빛나고 즐거운 아이디어 상품이 365일 파격 세일 중이랍니다. 거기가 어디라고요? 재미월드입니다. 구글, 네이버 다음에서 재미월드를 입력하세요.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신축 빌라 정보, 빌라타임즈 하나면 됩니다. 현장 나와주세요. 네, 여기는 새로 오픈한 현장입니다. 여기만이 아니라 분양 마감 현장이라면 빌라타임즈의 레이더를 피할 수 없습니다. 빌라타임즈 정보는 알찹니까? 당연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촬영한 퀄리티 높은 사진 여러 장이다. 지도 서비스, 무료 투어 서비스, 무료 상담 서비스까지. 빌라타임즈 짱이죠? 그러다 허위 매물 걸리면요? 포상금 100만 원 약속합니다. 수도권 빌라에 관한 정직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빌라타임즈. 인터넷에서 만나세요. 공화국 참치 논평. 구이동 대양 참치를 맛보지 못한 국민 여러분은 진정한 참치 맛을 보기 위한 강도 높은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곧장 구이동으로 달려오시기 바란다. 참치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는 분도 구이동 대양 참치에 오시면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폭식 행위를 자행할 것이다. 구이동 대양참치. 월요일 참치데이 이벤트, 화요일 참치머리 서비스로 함께합니다. 주차장 걱정 마시고요. 대중교통은 서울 지하철 2호선 구의역 2번 출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대양참치 구의점 02-455-8087. 오늘 피박 퀴즈는 과도한 욕설과 비속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원치 않으시면 지금으로부터 7분 35초 앞으로 이동해 주세요. 피 튀기며 박학다식을 뽐내는 퀴즈. 피박 퀴즈. 피박 퀴즈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무와 환의 피 튀기는 격전 기대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먼저 무 어서 오십시오. 과거 미혼놈 쳐내는 일도 없고 자기 사람 씹는 일도 없을 무 인사드립니다. 예, 공천관리위원회에 틈만 나면 간섭하고 틈만 나면 트집 잡고 틈만 나면 흔드는 것도 병입니다. 이런 병에는 약도 없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로환, 상쾌환, 이렇게 환, 늘 약과 같은 존재 환 인사드립니다. 야, 이 새끼야,
공천관리위원회가 당원 당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데 그러면은 당대표가 그걸 두고만 봐? 아니, 당사 앞에다가 공천권을 국민에게 돌려드립니다, 이렇게 플래카드를 붙였으면은 말 그대로 돌려주세요. 왜 이렇게 공천관리위원회에다가 사사건건 시비입니까? 이 새끼 너 죽을래? 때려보라고. 아니 근데 이 새끼가 그런데. 아이고 왜들 이러십니까? 공천 이야기는 제발 좀 당에 가서 하세요. 자, 퀴즈 푸는 일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에 국제문제 자매지가 있습니다. 이 매체의 이름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제 이 매체는 만약 한미가 38선을 돌파해서 북한에 대해서 전면적인 군사행동을 취한다면은 그들은 중국의 군사적 관여 가능성에 대한 리스크를 고려해야 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말이 어렵죠. 쉽게 이야기해서 한국과 미국이 북한을 공격하면 중국은 그때 가만히 있지 않겠다, 참전해서 말하자면 북한을 돕겠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자, 중국 인민일보의 국제문제 자매지인 이 매체 이름을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답. 바로 정답 나오는군요. 자, 환 맞히실 수 있겠죠? 예, 당연 빠따, 찌찌뻥, 무성사위 뻥, 이 개새끼가. 좀 그만하시고요 좀. 자, 환 정답이 뭡니까? 예, 세계 90여 개 국가 그리고 지역에다가 350여 명의 특파원을 파견하는 등 여러 나라의 소식을 전하는 글로벌 매체 아닙니까? 발행 부수는 일평균 200만 부가 넘는 유력자 아닙니까? 자, 정답은 맥심. 아니, 맥심이라니요? 예, 전 세계에 200만 부나 찍는 매체는 맥심 말고 또 있나요? 야, 이 새끼야, 맥심은 봉지 커피 이름이지, 이 새끼야. 아니, 맥심이라는 잡지도 있잖아요. 모를 리가 없을 텐데. 그 여자 벗은 사진이 많은 잡지. 2호로 그 신호자키 아이가 표지 모델인 잡지? 얼마나 여자 벗은 사진에만 환장했는지. 아니, 맥심이라는 잡지 이름도 몰라요? 아니, 그 잡지를 글씨 보려고 보나? 사진 보려고 보는 거지. 이게 뭐 하시는 겁니까? 나 정말 참. 자, 퀴즈에 집중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야, 환아, 내가 이제 더 이상 물러설 데가 없다. 이제 좀 고마해라. 아니, 바지 대표의 정체성을 알아야지요. 왜 자꾸 참새가 봉황이 되려고 하십니까? 진박 공천 수용하세요. 여기가 당신 당 아니잖아요. 이 새끼야, 아니 어떻게 해서 지켜온 국민 공천제인데 그걸 다 뭉개고 나보고 전략 공천하라면, 이 새끼야, 내가 뭐가 돼, 이 새끼야? 야, 환, 내가 진심으로 호소한다. 알잖아요. 내가 무슨 힘이 있어요. 무가 직접 파란 지붕집에 가서 쇼붙이세요. 아니, 만약에 무가 요구하는 대로 이한구가 꼬랑지 내리고 무가 하자는 대로 하면 이한구 어찌 되겠어요? 공화국 논평에 나와요. 그리고 혼외 자식 있는지 없는지 조사받고요. 청와대가 가만히 있을 것 같아요? 이한구도 하고 싶어 그러나 살기 위해서 진박 공천하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어이 씨발, 야, 여기 무슨 꼭두각시만 있냐? 여기 남자 새끼들, 남자 새끼들이 고추는 왜 달고 있어? 아니, 왜 갑자기 고추 타령입니까? 아니, 고추가 없으면은 애를 어떻게 낳아요? 조선족 수입해서라도 애 낳자면서요? 이거 지금 성인 잡지 이야기에다가 고추 타령은 또 뭡니까 이거? 왜들 이러세요? 이 새끼, 야, 사회자, 네가 이렇게 대본 써놓고 누구한테 뭐라고 그래? 글쎄 말이야, 내 대본을 보니까 고추 타령이 아니라 자지 타령이라고 이렇게 써있어. 내가 그래서 고추로 수운화했잖아. 저질 사회자, 너나 잘해, 이 새끼야. 알겠습니다. 자, 정답 모르세요? 이 새끼, 야, 사회자, 할 말 없으면은 정답 퇴근하더라. 좋아, 정답 가자고. 자,
중국 인민일보의 자매지인 국제뉴스 중심의 이 매체 이름은 무엇일까요? 한, 구, 시. 자, 마지막 하나. 한, 구, 시, 발. 한구 시발? 거의 근사치까지 왔는데. 자, 기회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자, 정답은? 야, 사회자. 네가 지구상에서 유일하게 나한테 특혜를 주는구나. 나란 존재 하찮은 줄 알았는데 이렇게 우대를 받다니 말이야. 자, 그래요. 한구 시발이 아니라 환구. 자, 맞춰보시죠. 자, 정답. 정답 맞추지. 한구 시발놈. 아니, 한구 시발에서 한구 시발놈이라니요. 뭐 그냥 그렇게 가자. 원래는 이한구 시발놈이라고 해야 되는데 말이야.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한구 시발놈. 자, 여러분이 맞춰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연일 한국에게 엄포를 늘어놓는 중국의 인민일보 국제판, 이 신문 이름은 무엇일까요? 응답하라 팟빵 게시판, 여러분의 답을 기다리겠습니다. 박근혜 왜 저러지? 문재인, 김무성, 안철수는 또 왜 저러지? 뉴스로는 알 수 없는 진짜 정치 현장 이야기. 한겨레 정치팀 기자들이 취재 수첩을 낱낱이 공개합니다. 본격 정치관찰 팟캐스트. 언니가 보고 있다. 팟빵에서 언니를 검색하세요. 정치 한 건에서 시간입니다. 오늘도 한겨레 정치부 정치바의 김태규 기자 연결합니다. 김태규 기자님. 네, 안녕하세요. 예. 자, 오늘 첫 소식. 박지원 무소속 의원 기사회생했군요. 네.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 아니, 근데 뭐 때문에 그동안 재판을 받았던 거지요? 그 혐의가 이제 두 가지였는데요. 예. 그 저축은행 대표로부터 8천만 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정치자금법 위반. 예. 그리고 또 검찰 수사를 할 때 저축은행에 실명이 나가지 않게 해달라는 그 구체적인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알선수재 혐의 두 가지였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이명박 정권 말기에 중수부의 그 저축은행 수사 때 수사를 받은 거고요. 그때 뭐 이상득 의원이나 정두원 의원 등 그 여권 인사들이 들어갈 때 이제 야권의 이제 거물 인사로서 이제 박지원 의원도 수사를 받은 거였는데요. 예. 1심에서는 이제 전부 무죄가 나왔습니다. 당시에 이제 그 기소를 할 때도 그 혐의를 입증할 수 있는 건 관련자들의 진술밖에 없다. 그리고 그 진술이 신빙성이 떨어진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전부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는 그 알선 수재 부분, 구체적인 청탁과 함께 3천만 원을 받은 부분, 그 부분은 또 유죄가 인정이 돼서 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오늘 만약에 대법원에서 확정이 됐다면 이제 피선거권이 10년 동안 박탈되는, 이분이 지금 연세가 우리 나이로 75살이세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확정이 됐으면 뭐 이제 정치 인생이 그냥 끝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주 극적으로 또 전부 무죄 취지로 사건이 파기환송이 돼서 이제 뭐 그 이번 총선 출마는 물론이고 앞으로 그 정치 활동을 하는데도 큰 이제 장애물이 제거가 된 거죠. 그동안 현실 정치인 중에서 가장 많이 검찰의 표적이 되어왔던 정치인으로 박지원 의원이 꼽히는데, 하여튼 이번에도 역시 기사회생을 한 셈이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뭐 총선 출마는 물론이고 출마를 한다면 결국 전남 목포에서 출마를 해야 될 텐데 뭐 절대 강자 아닙니까, 현지에서는? 지금 본인은 무소속 출마를 이제 고수를 하겠다고 했고요. 그럼에도 지금 몸값이 많이 오르셔서 바로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이제 성명이 나왔는데
우리 당을 오랫동안 지켜왔던 분으로 무죄 취지로 판결이 난 만큼 당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바란다. 예. 그리고 김종인 대표가 최근 박지원 의원과의 전화를 해서 무죄로 파기환송될 경우 당으로 다시 돌아오셨으면 좋겠다는 뜻을 전했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성명을 냈고요. 네. 그 국민의당에서도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했을 박지원 의원님에게 위로 말씀을 전한다. 더 큰 활약이 있기를 기대한다. 이렇게 덕담과 위로의 말을 건넸습니다. 몸값이 상당히 지금 높아지는 상황인 거죠. 박지원 의원은 어쨌든 선거 전에는 어느 당이든 들어가지 않겠다 이런 입장이 확고합니까? 일단은 오늘 그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도 무소속 출마하겠다고 유지를 했고요. 물론 앞으로 어떻게 상황이 변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무소속 출마를 계속 그 마음을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좀 뭐랄까요? 우리 김태규 기자께서 답변하기 쉽지 않은 질문일 수도 있을 텐데 사실 2심에서 유죄 판결 났고요. 대법원에서 이대로 인용된다면은 정치 생명이 끝날 위기에 놓였던 박지원 의원. 그간의 행보를 보면은 문재인 당대표 흔들기에 최선봉에 섰던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탈당하기도 했는데 이 어떤 그 정치적 제스처였다 이렇게 봐야 될까요? 나 저 대법원에서 좀 선처를 해달라 이런 취지의 행보는 아니었는지 좀 고약하게 생각한다면은 그렇게 또 추정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런 음모론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박지원 의원을 살려서 그래서 그 야권 분열을 더 획책하려는 음모 아니냐 이 정권에 이런 음모도 나오는데 뭐 제가 구체적인 팩트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고요. 하나 확실한 건 제가 그 당시에 박지원 의원이 검찰 수사를 받을 때 법조 출입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뭐 최재경 중수부장이 그 중수부의 어찌 보면 마지막 작품이기도 했는데 상당히 좀 무리한 수사라는 그 지적이 되게 많았고요. 그 여권의 그 중진 아주 거물들이 같이 잡혀 들어가게 되면 검찰은 그 아주 기계적으로 형평성을 유지하려고 하고 야당도 그 정도 급의 거물을 같이 처리를 하려는 그런 본능이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박지원 의원이 수사 대상이 됐고 당시에도 좀 무리한 수사이고 유죄를 받을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의견들이 좀 많긴 했어요. 그래서 물론 뭐 사실이 실체적 진실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죄라고 무죄 의심이 하나도 없을 정도, 그러니까 그렇게 그런 상황은 아니었다. 일단은 저는 그 정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2심 판결을 누가 했는지, 유죄로 판결낸 2심 판결을 누가 했는지 이것도 관심을 갖고 지켜보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청와대 이 긴급 안보 상황 점검 회의를 열었는데 테러 공포 조성 또 괴담론을 수사하겠다. 또 괴담 이야기가 나오는데 세월호 때도 또 메르스 때도 괴담론, 유포자를 가만두지 않겠다 이러고 있는데 사드 관련한 괴담 엄단하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죠. 어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의에서 김정은 정책위 의장이 얘기를 한 건데요. 그 사드가 뇌종양, 백혈병을 유발하고 내장기관이 파열되고 몸이 녹아버린다는 등 황당하게 짝이 없는 괴담이 퍼지면서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국론을 분열시키고 국민을 혼란에 빠뜨리려는 범인을 색출해 용공 혐의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하기 바란다. 그래서 그 지금 SNS 등에서 퍼지고 있는 사드의 어떤 건강상의 위험, 우려 이런 것들을 용공 괴담으로 규정을 하고 수사를 촉구를 한 겁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어제 국정원이 국회로 와서 안보 상황 점검 긴급 당정 협의를 했는데요. 거기서는 테러 위협을 강조를 했습니다. 탈북 인사 및 정부 인사에 대한 독극물 공격, 중국 등으로 유인한 뒤 납치, 다중 이용 시설과 발전소 등 국가 기관 시설에 대한 테러,
정부기관, 언론, 금융기관에 대한 사이버 공격 우려가 있다. 예.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예. 청와대 그 김성우 홍보수석도 갑자기 브리핑 자료를 내서 예. 그 최근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직접 위해할 수 있는 대남 테러 역량을 결집하라는 김정은 지시가 있었다. 네. 그래서 지금 청와대나 국정원이나 공히 결론은 그러니까 테러 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그 테러 공포와 용공 괴담에 대한 수사 뭐 이런 것을 청와대, 국정원, 새누리당 삼각편대가 계속 강조를 하면서 용공몰이를 할 그런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최근 안보 상황과 관련해서 정부에게 비판적인 세력에 대해서 용공 의혹을 제기하겠다. 그러니 닥쳐라. 네. 이런 얘기죠? 뭐 언론의 자유를 국민의 언론의 자유를 지금까지 해왔던 대로 봉쇄를 해서 조용하게 만들겠다 지금 그 얘기죠. 네. 너무 구태의연하고 말이죠. 네. 이거 뭐 날마다 이런 일들이 패턴처럼 반복되다 보니까 비판할 그런 의욕마저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렇죠. 솔직히 뭐 언급할 일고의 가치도 없는데 네. 실제로 또 이렇게 공언을 하고 그러면 실제로 액션이 들어가고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니까 네. 저희가 긴장을 또 하지 않을 수가 없고요. 그러다가 결국 법원 가서 무죄 판결 나는 거 아닙니까? 무죄 판결이 나도 수사받고 기소받는 과정에서 또 엄청난 피해와 스트레스를 받는 것이고요. 그러므로 해서 또 언론의 자유에 제대로 말을 못하는 그런 자기검열이 작동하고 그러는 거죠. 최종심에서 무죄로 판결 나면요. 조사, 기소 그리고 재판 과정에서의 이 수많은 그런 고통들 이걸 검찰이 보상하도록 뭔가 법을 만들면 안 될까 이런 생각도 해봐요 요즘에. 예, 무죄 판결에 대한 형사 보상 제도가 있는데 아마 뭐 인신 구속이나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만 보상이 있고 그 외에는 있는지 한번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네요. 어쨌든 그런 좀 제도가 좀 강한 어찌 보면 징벌적 손해배상 정도의 그런 좀 강한 보상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사법적 그 횡포가 지나치다면은 적극 고려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검찰에 이제 무죄 평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소를 하고 공소권은 검찰이 갖고 있으니까 기소를 했으면 유죄를 받아낼 책임이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무죄가 났을 때는 그러면은 그 책임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것이 수사를 직접 하거나 지휘한 검찰에 있다면 그 검사한테 페널티를 주는 무죄 평정 제도라는 게 이미 검찰 인사 시스템으로는 확립이 되어 있는데 뭐 그런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예를 들어 정권에 유리한 수사를 아주 무리하게 수사를 했는데 무죄를 받았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거나 이런 경우가 사실은 거의 없죠. 오히려 더 잘 나가고 그렇죠. 영전하고 예를 들어 뭐 예전에 아주 문제적인 사건 수사를 많이 했던 PD수첩 뭐 수사했던 뭐 전현준 뭐 검사장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뭐 승승장구하니까요. 제도는 있는데 전혀 지금 운용이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앞으로 사법개혁이 이제 사법개혁에 대한 그런 논의가 본격화된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좀 심도 깊은 토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이건 사실 오늘 새누리당 공천 갈등 정점에 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 말이죠. 지금 당원 당규상 공천 룰과 관련해서 김무성 대표와 친박계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양상 아닙니까? 네. 기자들 앞에서 서청원 최고위원과 김무성 대표가 뭐 부딪히는 그런 모습도 보였고 말이죠. 그죠. 어제 그 최고위원의 거의 난장판 수준의 막말이 오갔다고 하고요. 네, 저는 이 갈등이 왜 일어나는지 그 부분을 당원 당규 중심으로 좀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미 2년 전에 그 새누리당에서 당원 당규를 이제 개정을 할 때 공천 심사 관련해서 우선 추천 조항이 신설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선 추천 조항이라는 것은 원래는 원안에서는 여성이나 장애인 등 정치적 소수자의 추천이 특별하다고 필요할 때 전략적으로 공천할 수 있는 그 정도의 개념이었는데 전략 공천인 거죠? 그렇죠. 사실상 전략 공천인 거죠. 그래서 그냥 정치적 소수자를 우대하는 수준의 조항이었는데요. 당시에 그 공천 그 당원 당규 개정 작업에서 어떤 문구가 들어갔냐면 추천 신청자들의 경쟁력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지역 이 부분도 우선 추천 지역으로 그러니까 전략 공천을 할 수 있도록 당원 당규를 개정을 한 거죠. 당시에 그 당원 당규 개정위원회 위원장도 지금 공천관리위원장을 맡고 있는 이한구 의원이고요. 근데 그 당원에서는 그러면 이 우선 추천 지역을 그 선정할 수 있는 권한이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그것을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 줬습니다. 네, 그래서 이한구 지금 공관위원장이 엊그제 그 발표를 한 거죠. 광역 시도별로 한 곳에서 세 곳까지 우선 추천 지역을 결정을 하겠다. 배정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무성 대표는 지금 전략공천에 학을 떼고 있는 거고 친박계가 자기 사람을 심으려는 의도라고 보고 무조건 이제 국민 추천에 상향식 공천을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우선 추천 지역을 이렇게 확대해서 적용하겠다고 하니까 김무성 대표는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이렇게 갈등하고 있을 때 규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당원 당규를 보면 공천관리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겠다 심사해서 결정을 해서 최종 의결 그 권한은 최고위에 있습니다. 최고위에서 넘기는데 최고위에서 이걸 받아서 이거 문제 있다고 반려를 하면 다시 어찌 보면 이제 거부권을 행사하는 거죠. 그러면 그 안이 다시 공천관리위원회로 넘어가는데 다시 그걸 받아서 공천관리위원회 그 3분의 2가 다시 재의결을 하면 최고위에 갈 것도 없이 그 공천 룰, 그 세부 사항은 확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전략 공천을 하겠다 이런 권한이 사실상 공천관리위원회에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지금 공천관리위원회와 최고위 모두 친박계가 다수를 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김무성 대표와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맞서고 있는데 당원 당규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한구 공천관리위원장이 이길 수밖에 없고 결국은 친박계의 뜻대로 전략공천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노선은 김무성 대표가 도장을 안 찍는 거 이거 말고는 없군요. 그런데 당원 당규에 보면 그 대표가 꼭 도장을 찍어야 공천이 그 효력을 발휘한다 이런 내용이 없어요. 그래요? 최고 의결 결정 기구는 최고위원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무성 대표가 여러 가지 얘기하는 도장을 안 찍겠다, 해산하겠다 이거는 사실상 당원 당규상에서는 근거가 없는 얘기입니다. 당대표가 최고위원 회의를 안 열면 어떻습니까? 최고위원 회의를 그것도 그 당원 당규에는 없는 규정인 것 같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어떤 얘기가 나왔냐면 최고위원회에서도 김무성 대표는 자기 편이 많은 게 아니니까 의원총회로 끌고 가겠다. 이런 얘기까지 하는 거죠. 의원들은 비박이 더 많으니까. 그런데 의원총회는 공천과 관련한 내용을 결정한 권한이 없습니다. 이래저래 그 시간은 우리 편이겠네요. 친박은. 그렇죠. 야, 아주 정말 절체절명의 위기에 섰는데 앞으로 그 김무성 대표가 어떻게 나올 것 같습니까? 그래서 지금 계속 얘기하는 게 만약 이렇게 갈등이 지속된다면 공천관리위원회를 해산하거나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지금은 상도동계 막내 아니겠습니까? YS식의 어찌 보면 그 밀어붙이기식 또는 벼랑끝 전술 막 이런 약간 그런 분위기가 풍겨지는데 그런 식의 어떤 좀 엄포 이런 식으로 약간 밀어붙이는 그런 행보를 보이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되는데 당원 당규상으로 보면 뾰족한 지금 뾰족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YS식의 극단적 배수진 이 전략이 박근혜 대통령한테 통할까요? 전혀 통하지 않죠. 그리고 쫄무성이라는 말도 있던데. 무쫄. 무쫄. 그렇죠. 무쫄이라는 말도 있던데.
워낙 대가 이렇게 강하신 분이 아니라, 네. 별로 하여튼 승산이 별로 없어 보이네요. 예. 혹시 대선과 관련해서 박근혜 대통령의 숨기고 싶은 비밀을 알고 있는 거, 이걸 갖고 배팅을 하지 않겠는가. 호사가들은 또 그런 말을 합니다. 예. 그거는 사실 우리 김태규 기자가 논할 잘 모르겠습니다. 논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말이죠. 하여간 호사가들의 술안주 같은 그런 이슈들은 또 적지 않은 것 같고 그렇습니다. 예, 오늘 김태규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여보, 좋은 꽃 배달 추천 좀 해봐. 회사에서 보내려고? 그럼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화환이나 조화가 7만 원도 안 돼. 결제도 적립금으로 가능하다고. 오, 그래? 근데 화환이나 조화 말고 이벤트를 위한 건데.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 꽃하고 케이크하고 샴페인하고 다 해서 10만 원도 안 된다고. 가격도 중요하지만 빨리 배달해야 돼. 그거 역시 좋은 사람과 플라워지. 전국 어디든 3시간 내에 배송이 된다고. 근데 누구한테 보내려고? 누구긴 누구야. 좋은 사람. 바로 당신한테 보내는 플라워지. 사랑해, 여보. 어머나. 가격, 배송, 느낌까지 좋은 사랑과 플라워는 감동까지 실어 꽃을 배달합니다. 1566-0263 기억해두세요. 1566-0263 4가 아니라 3입니다. 1566-0263 어머나! 이게 다 여기 있었네? 그래요. 충남 서산의 명인이 만든 감태가 이슈. 경남 밀양에 눈꽃 동충 하초가 있다 아닙니까? 겁나게 맛있는 나주에 청정 한우도 있단게요. 팔도의 농촌 기업들이 팥가게에 다 모였네요. 팥가게에서 착한 쇼핑하세요. 구글에서 팥가게를 검색하시면 됩니다. 6살 하늘이 밥을 잘 안 먹어요. 엄마, 나 이거 맛이 없어요. 그만 먹을래요. 엄마의 걱정은 점점 더해가는데요. 그런데 이때 택배입니다. 연지연 곰탕이 배달됐어요. 직접 도끼로 팬 장작불 위에 한우 사골과 도가니를 가마솥에 한가득 넣고 24시간 끓인 진구. 연지연 곰탕이 하늘이 입에 들어가는 순간, 아, 맛있다. 엄마 한 그릇 더 주세요. 하늘이의 밥도둑 연지연 곰탕. 조미료 같은 첨가물이 전혀 들어가지 않아 엄마의 기쁨은 더하답니다. 연지연 곰탕은 강화군에서 김포시 방향으로 강화대교 건너자마자 있습니다. 포장 판매는 한 팩 800g에 7,000원, 7팩 이상 무료 배송합니다. 주문 전화는 010-7252-1114, 010-7252-1114. 당신이 알아야 할, 또 우리 공동체가 알아야 할 뉴스, 김용민이 챙겨드립니다. 지금은 제1부 뉴스 매거진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경제의 속살 코너입니다. 오늘도 속살을 들여다보겠습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 경영계를 대표하는 한국경영자총협회 박병원 회장을 도마 위에 올리신다고요? 네. 어제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39회 전국 최고 경영자 연찬회 이런 걸 연 모양이에요. 예. 이제 박병원 경총회장이 뭘 주장을 했냐면 연장 근로의 할증률을 선진국 수준인 25%로 개선하고 연차 휴가를 모두 사용하게 한 뒤 미사용에 대해서는 금전 보상을 금지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제 우리가 야근을 하면 받아야 되는 시간당 임금에 비해서 50%를 더 얹어서 야근 수당을 받게 됩니다. 그렇죠. 근데 그게 이제 선진국 수준인 25%로 낮추겠다. 그리고 연차 휴가를 사용을 안 했을 때 금전 보상하는 걸 일절금해서 모든 그 근로자들이 연차 휴가를 다 쓰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거거든요. 야근도 돈을 덜 줘서 야근을 못 하게 하겠다, 이런 얘기인 겁니다. 근데
저는 우선 기본적으로 이 제도에 대해서 찬성합니다. 우리 그 근로자들, 노동자들의 네. 근무 시간이 너무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근무 시간을 줄이고 예. 근무 시간을 줄이는 대신에 더 많은 고용을 해야 한다는 명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찬성을 합니다. 하는데 예. 제가 이 박병원 회장의 이 이야기를 예. 전해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어이구 잘하셨어요 이 말이 아니고요. 예.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예. 한국 경영자들의 사고방식 제가 조금 더 거칠게 말하면 이 싸가지를 제가 지적을 하지 않고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싸가지. 예. 이 박병원 경총회장이 이 말을 처음 어제 한 게 아니고요. 15일에 기자 간담회를 열어서 이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10년 기자 간담회를 열었는데요. 예. 그때 기자들이랑 자유롭게 문답을 주고 받았을 때 박병원 회장이 한 얘기를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가 예. 이걸 싸가지라고 표현을 하는 게 적절한 비판인지 아닌지 판단을 제가 청취자분들께 여쭤봅니다. 예. 그때 박병원 회장이 한 말입니다. 근로자들이 50% 더 주는 야간 수당 받으려고 스스로 연장 근로를 선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연차 휴가도 다 쓰지 않고 수당으로 받길 원하고요. 장시간 근로는 사용자가 강요한 게 아닙니다.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택한 거예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할 게 아니고 아들 조카의 취업 기회를 뺏으면서 누리는 것을 50%만 양보하려는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노동자들을 범죄자로 아예 낙인을 쓰는군요.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 말이 뭐냐면 야근하고 휴가 반납하고 일하는 사람들 우리 사용자들 자본가들은 절대 시킨 적이 없는데 돈 더 받으려고 하는 거야 니네들이. 예. 근데 그 표현을 사용자들에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이 얘기를 듣고 네. 이분이 정말로 미쳤나 진짜 싶더라고요. 지난번에도 미쳤냐고 한번 칼럼 쓰셨죠. 그렇죠. 예, 네. 근데 사실은 더 심한 말을 하려다 제가 지금 전에 참은 건데 참지 않고 말씀을 드리면 예. 진짜 이게 쳐돌았나 싶더라고요. 저는 쳐돌았나. 네. 우리나라 근로시간이요. 예. 그 OECD 국가들에 비해서 2014년 한국 근로자의 그 연간 근로시간이 2057시간으로 일본 1741시간, 독일 1302시간보다 크게 웃돕니다. 엄청나게 많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제가 이제 묻고 싶은 게 이겁니다. 이 제도를 말씀을 드리면은요. 우리가 야근을 할 때 50% 추가 수당을 받는 제도가 왜 생겼냐면 이건 근로자들이나 노동자들이 요구를 해서 생긴 제도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이 추가 근무 수당이라는 건 우리나라가 제조업 중심으로 경제가 운영이 될 때요. 공장을 야간에도 돌리고 싶은 겁니다. 사용자들이요. 자본가들이 공장을 야간에도 돌리고 싶은데 이 공장을 야간에 돌릴 때 다른 근로자들을 채용을 해서 교대로 돌려서 돈을 주는 것보다 50%를 더 얹어주는 게 더 유리하다는 판단을 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근로자들을 한 명 더 채용을 하면 이게 뭐 보험도 들고 여러 가지 관리해야 될 것도 많은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기존 8시간 일하던 그 노동자들을 노동시간을 연장을 하면 돈을 조금 더 주더라도 그게 자기들한테 이익이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해서 야간 근무 수당이라는 게 생기는 겁니다. 예. 그러면 이 과거의 기준으로 볼 때 제조업 근로를 하시는 노동자들은 공장에서 일하는 시간이 늘어나면 그만큼 생산성이 당연히 늘어나게 되죠. 1시간 더 일하면 1시간 더 생산성이 늘어나는 거니까요. 예. 그런데 사무직 업종들이 늘어나고 IT 벤처 기업들이 늘어나면서 이런 야간 근로 수당을 주지 않는 방식을 우리나라 경영자들이 고민을 해서 내놓은 것이 포괄임금 역산제라는 겁니다. 포괄임금 역산제. 예, 그러니까 어떻게 계약을 하냐면요. 근로자들이랑 계약을 할 때 내가 너한테 연봉을 3천만 원 줄게. 그런데 이 3천만 원은 포괄적으로 임금을 다 계산을 한 거야. 그러니까 네가 야간 근무를 하건 휴일 근무를 하건 돈은 더 주지 않아. 무조건 나는 연봉을 3천만 원만 주겠어. 해서 전체 임금을 딱 정하고 난 다음에 야근을 하건 뭘 하건 그건 다 거꾸로 역산을 해서 그 연봉에 그냥 갖다 때려 넣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벤처 기업들, IT 기업들은 포괄임금 역산제에 의해서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그게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그렇게 사인을 하고 들어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공장에서 근로를 하시는 분들이 1시간 더 야근을 하는 것은 사실 사용자들이 원했기 때문에 생긴 제도이고 또 대부분의 중소 IT 기업에서는 이미 연봉제를 기반으로 한 포괄임금 역산제를 도입을 해서 야근 수당을 받지 못합니다. 예. 그렇다면 지금 박병원 회장이 얘기를 하고 있는
사용자를 뜯어먹기 위해서 야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 거냐? 중견기업 이상의 사무직 기업 노동자들을 겨냥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면 중견기업 이상의 사무직 노동자들이 근무하는 현장을 한 번만 가보면 그런 소리 함부로 못합니다. 6시에 누가 마음대로 퇴근합니까? 야근 수당이요? 아우, 마음대로 못 올립니다. 수당 신청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연차 휴가 3주 쓰면은요, 게시판에 가보면 사람들 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연차 휴가 3주 다 쓰면 저성과적으로 낙인 찍혀서 해고돼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박병원 회장이 얘기를 하는 게, 장시간 근로는 사용자가 강요한 게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택한 것.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한 푼도 뜯어내려고 하지 마라. 이런 주장을 지금 우리 사무직 노동자들에게 물어보면은요. 예. 쌍욕부터 먼저 튀어나온 얘기죠. 제가 지금 우리나라의 근로 현실이라는 게 얼마나 사무직 또 생산직 노동자들 할 것 없이 열악한지는 일일이 다 말씀을 드리지 않아도 청취자분들께서 스스로 더 잘 느끼고 계실 텐데. 예. 제가 예전에, 이 박병원이라는 분이 도대체 뭐 하셨던 분인지 하도 궁금해서 예전에 이제 김용민 PD님께서 고위 공직자였다라는 말씀을 해주셔서 제가 한번 찾아봤습니다. 옛날에 뭐 했던 분인지. 그랬더니 2008년 6월부터 이명박 대통령 초기였죠. 2009년 1월까지 대통령 경제수석 비서관을 지냈습니다. 청와대에서 공부를 하셨더라고요. 예. 그때 박병원 경총회장이 기억을 전혀 못 하시는 것 같아서 제가 친절하게 안내를 해드리면 얼리버드 증후군이라는 게 그때 유행을 했습니다. 얼리버드. 이게 뭐냐면 저는 사실 그걸 얼리버드 증후군이라고 안 하고 어리버리 증후군이라고 비웃었는데 대통령이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을 하는 겁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그걸 가지고 엄청나게 똥폼을 한번 잡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 나는 국가를 생각하면서 하루에 4시간만 자고 일을 한다고. 네. 그러니까 이게 하루 4시간 자면서 일한다는 대통령 따라서 하루 4시간 자고 일찍 출근하는 장관 따라서 하루 4시간 자고 출근하는 차관 따라서 하루 4시간 자고 출근하는 국장 따라서 그때 공무원들이 전부 새벽까지 출근해서 밤늦게까지 야근을 했습니다. 그때 정부종합청사에 가보면 점심시간에 공무원들이요. 하루빨리 막 어떻게든지 빨리 밥 먹고 잠깐이라도 자려고 너무 피곤하니까요. 아하. 그때 그 공무원들이 자발적으로 야근했습니까? 박병원 이분이 청와대 대통령실 경제수석비서관으로 있을 때 그 밑에 일했던 직원들이 윗사람들 눈치 보지 않고 자발적으로 국가에서 주는 야근수당 받으려고 그렇게 일을 했었나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죠. 그게 다 윗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노동착취의 구조 속에서 우리의 노동자들이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지금 이 참 총선 공약 중에 제가 참 보면은 한숨이 푹 나오는데요. 이 한국의 공당인 야당 더민주에서 이번 총선 공약으로 칼퇴근법이라는 걸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6시에 칼퇴근하는 것을 법으로 규제를 하겠다는 거고. 장하나 의원이 아마 발의했죠? 그렇죠. 예. 이게 참 고마운 법이고 좋은 의도의 법이고 저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데 이게 지금 이런 법이 있어야 된다는 현실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게 왜 이런 법이 한국의 제1야당인 공당에서 이런 법을 만들자고 주장을 하겠습니까? 아니 당연히 퇴근 시간 되면 퇴근하는 게 퇴근해야 되는데 상식인데 그렇죠?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법으로 만들자는 거거든요. 예. 그게 안 되는 게 너무 만연해 있는 현실이고 너무 일반적으로 우리 노동자들이 착취를 당하니까 이걸 법으로라도 만들자는 얘기인 거거든요. 예. 여기다 대고 한국 경영자를 대표하는 경총 회장이 장시간 근로는 사용자가 강요한 게 아니라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택한 것,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한 푼이라도 더 뜯어내려고 한다. 좀 그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이고, 병원에 좀 가셔야겠네, 이분이. 그러니까요. 병원 진짜 가보셔야 되는 수준인 거죠. 박병원 경총 회장 이야기를 했고, 어제 제가 조간 브리핑 시간에, 동국대 4대 부고에서 송곳을 방영한 선생님이 강제 전보가 됐다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말이죠. 근데 아니
뭐 대다수가 졸업한 다음에 네. 노동자가 될 것이고 그렇죠. 노동자의 권리가 신성하다라는 것들을 사전에 일깨워주는 것 이게 어떻게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는 건지 그 기사를 소개하면서도 의아했습니다. 네. 저도 이제 그 기사를 사실은 제가 못 보고 있다가 오늘 어제 아침에 그 방송하시는 그 도감 브리핑을 듣고서 이제 저도 알았는데, 예. 저도 그 소식을 듣고 참 굉장히 황망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주제 넘게 그 뉴스에 한 가지를 좀 덧붙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게 뭐 개인적인 이야기라서 좀 그냥 편하게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예. 저희 아들이 이제 이번에 중학교 3학년에 올라갑니다. 예. 올라가는데, 작년 말이죠. 기말고사를 치고 나서, 저는 우리 아들이 그 성적을 잘 받아왔다고 한 번도 칭찬을 해준 적이 없고, 성적을 못 받아왔다고 한 번도 야단을 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성적이 중요한 가치가 아니라는 걸 가르쳐 주고 싶어서 그렇게 하거든요. 예. 근데 그 아들이 제가 사무실에 있는데 전화를 했어요. 하더니, 아빠, 나 기말고사 성적표 받았어. 이러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냥 뭐 어떻게 받았냐 그랬더니, 나 국사 성적이 되게 많이 올랐어. 목소리가 되게 밝은 거죠. 예. 그래서 뭐 얼마나 잘 받는데 그랬더니, 중간고사에 비해서 국사 성적이 2배 반이 올랐어.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잠깐 이렇게 멈칫하다가, 예. 아니, 잠깐만. 야, 태연아. 25점이 오른 게 아니고, 그랬더니, 2배 반이 올랐어. 그러니까, 야, 성적이 25점이 올랐거나, 25%가 오른다는 건 이해가 되는데, 예. 2배 반이 올랐다는 건 그러면 중간고사 때 도대체 몇 점이었다는 얘기인 거냐. 예. 그렇지, 중간고사 때는 25점이었지.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2배 반이 올랐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가 제가 이제 사는 곳이 분당인데요. 예. 이제 뭐 아들의 성적에 이제 제가 워낙 신경을 안 쓰니까 예. 가끔 가다가 한번 뭐 좀 어떤 컨디션이 좋아서 시험을 잘 보는 날도 있었겠죠, 걔가. 근데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이 돼요. 그러니까 예. 제가 그 아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해서 아들이 한 번은 뭐 중간고사 때인가 올백이라고 그러나요? 다 한번 100점을 맞았었던 적이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냥 뭐 아무 이야기도 하지 않고 넘어갔는데 아들 친구가 집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예. 아저씨는 왜 태연이가 올백 맞았는데 칭찬을 안 해주시냐고. 그래서 아니 성적을 잘 맞은 게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을 안 한다 아저씨는. 예. 그랬더니 그 친구가 했던 말이 제가 아직도 되게 기억에 남습니다. 와, 우리 아빠는 안 그런데. 우리 아빠는요. 제가 서울대를 가면은요. 1억 원 주시기로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정말 어마어마한 쇼크를 받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분당, 강남, 서초, 이른바 대한민국에서 좀 산다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심어주고 있는 가치가 어떤 거냐면 첫째, 너의 친구들을 반드시 누르고 이겨서 경쟁에 승리하여 서울대를 가라. 그것이 네가 쟁취해야 될 일이다. 이걸 가르쳐주는 거죠. 예. 그리고 그 엄청난 일을 해냈을 때 네가 받을 수 있는 보상은 돈이다. 1억 원을 주겠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우리가 우리 애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현실인 겁니다. 네. 제가 국대 송건 이야기를 하기 전에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은요. 예. 우리 보수 진영에서 전교조의 교육 방식을 보면서 뭐 이데올로기를 교육한다는 둥 뭐 이런 소리들을 하는데 예. 사실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무한 경쟁 체제라는 이 교육 시스템이요. 이거야말로 정말로 거대한 보수 이데올로기를 재생산하는 구조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 쉽게 말씀을 드리면 지금 우리나라의 이 경쟁교육 체제에서 사법고시를 패스하거나 로스쿨을 졸업을 해서 법조인으로 들어간다. 인류대학교를 나와서 어떤 사람들이 갈 수 있겠습니까? 강남, 서초, 분당에서 특목고를 나오거나 아니면 좋은 고등학교를 나와서 좋은 사교육을 받는 아이들이 결국은 그런 사회의 지도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회 지도층이 된 사람이 판사가 돼서 리어커하고 벤츠가 부딪혔다. 재판이 왔습니다. 예. 누구 편을 들겠냐는 거죠. 이 사람들은 습관적으로 벤츠 편을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의 교육 시스템이라는 게 지금 이미 잘 사는 사람들의 가치,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보수층의 가치를 재생산하는 엄청난 이데올로기의 재생산 시스템인 거거든요.
제가 이 송고 드라마를 참고자료로 상영한 사회 교사에게 학교장이 경고를 보내고 강제 전보시켰다는 이야기를 듣고, 우리 대부분의 학생들이, 일반적인 교육을 받고 상식적인 교육을 받아서 사회에 진출을 했을 때 처하는 현실은 아까 김용민 PD님께서도 얘기를 하셨듯이 노동자인 겁니다. 예. 노동자인 건데 우리의 교육 현실은 우리의 아이들에게 너는 노동자가 될 거야를 가르치지 않습니다. 너는 노동자가 되면 패배한 거야. 노동자가 아닌 다른 길을 걸어야 돼를 가르치고 있죠. 예. 그래서 거기에 부합하는 소수의 인재들만을 인류대에 보내고 그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초중고 시절부터 노동자가 될 사람들은 쩌리 취급을 받는 교육 시스템에서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정말로 안타깝고 힘든 일인데요. 제가 요즘 이제 브리핑에서도 김용민 PD님께서 사드 때문에 자주 이야기를 하시지만 님비 현상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진보를 자처하는 40대의 부모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선생님이 송곳을 틀어줬다. 그러면 동국대 사대부고에서 송곳을 참고자료로 상영한 교사가 전보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모두가 분개를 하지만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 드라마를 틀어줬을 때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마음 은연한 구석에 그럴 시간에 수학 문제라도 하나 더 풀게 했으면 얼마나 좋냐 이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다고 장담을 할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건 우리 모두의 잘못인 겁니다. 우리 아이들을 이런 교육 시스템으로 몰아내는 건 우리 부모들의 잘못인 겁니다. 독일에서는요 초등학교 때부터 이미 수업 시간에 모의단체 교섭이라는 걸 가르칩니다. 인정을 하는 거죠. 너희가 노동자가 될 거야 라는 걸요.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는 고등학생들한테 단체 교섭의 전략과 전술이 정식 수업에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 애들이 모여가지고 내가 노동자인데 지금 단체 교섭하는데 저 자본가들하고 어떻게 맞서 싸울 것인가를 애들이 토론을 해서 실제로 단체 교섭을 해봅니다. 그걸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들은 노동자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쩌면 우리 아이들이 아버지는 노동자로 살지만 뭔가 우리 아이들이 노동자로 사는 것은 아니었으면 좋겠어. 저 경쟁에서 이겼으면 좋겠어. 나는 진보적이지만 우리 학교에서는 수학을 좀 더 잘 가르쳤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돌아봐야 될 때라는 겁니다. 제가 조금 서글픈 이야기 하나 드리고 마무리를 할까요? 2002년에요. 학교하고 학원을 전전했던 천안의 한 초등학생이 결국은 초등학교 5학년 11살밖에 되지 않는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런데 목숨을 끊을 때 남긴 내용이 제 머리가 심장을 ဃ갉아먹는데 이제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안녕히 계세요. 죄송해요. 였습니다. 어떤 아이, 그로부터 10년 뒤에 다른 아이가 목숨을 끊으면서 비슷한 유서를 남깁니다. 유서의 내용이 뭐냐면 내가 왜 학교와 학원을 오가면서 어른보다 더 공부를 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 죽고 싶을 때가 많다. 어른인 아빠는 이틀 동안 20시간 일하고 28시간 쉬는데 어린이인 나는 27시간 30분 공부하고 20시간 30분을 쉰다. 왜 어린이가 어른보다 자유시간이 적은지 이해할 수 없다. 숙제가 태산 같다. 11장의 주말과제, 14장의 수학 숙제. 난 그만 다니고 싶다. 물고기처럼 자유로워지고 싶다. 이게 우리 현실이죠. 그래서 저는 보다 경쟁이 없는 세상을 물려주고자 하는 가치를 가진 진보적인 부모들은 우리 아이들부터 그 경쟁에서 내몰리지 않을 배포와 용기와 신념을 가져야 될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동국대학교 사대 부속고등학교에서 용기 있게 송곳을 들어주신 교사분에 대한 지지와 그분에 대한 부당한 전보에 대해서 강력하게 항의를 함과 동시에 그 일이 우리 아들이 다니는 학교에서 벌어지기를 바랍니다. 우리 청취자분들께서 다니는
자녀분들이 다니는 그 학교에서 보다 더 정교하고 보다 더 의미 있는 노동에 대한 교육이 수학이나 영어보다도 더 먼저 되기를 바라는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좀 많이 모아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님비가 아니라 님 BS, 예. 네. Not in my back school. 네. 내 아이가 다니는 학교에서는 그런 교육 안 된다. 이런 부모가 있다면은, 그런 분이 진보 자처하면 안 되겠죠. 예. 우리, 이원배 기자님, 그 자제분이 만약에 서울대 들어가면 뭐 해주실 겁니까? 국사 성적 25점으로는 조금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렇군요. 생각해보니까 그러네요. 예. 어제 아침에 제 아이가요. 다카키 마사오가 누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참. 그래서 제가 언뜻 그 마음에 아이고 이런 얘를 타락시킨 거 아닌가 아빠가. 굉장히 기뻐하셔야 될 일 같은데요, 자제분이. 근데 이제 아내가 이 큰아들이 시사에 관심 갖는 걸 그다지 썩 좋아하지 않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친구가 너무 그런 거에 그 관심을 가지면은 친구들 사이에서 소통을 못 할까 봐 그 걱정을 하는 건데. 다행히 제 아내가 다카키 마사오가 누군지 몰라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여간 우리 이완배 기자님 아주 훌륭한 철학 갖고 계셔서 많은 분들에게 귀감이 되겠습니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화국 논평, 두드러기 때문에 군대에 가지 않은 국무총리와 입대 즉시 제대한 통일부 장관 등 짬밥 냄새 안 나는 엣지 나는 남자를 선호하시는 박근혜 동지께서는 조성된 사드 배치 반대 주민에 대해 실제적이며 강도 높은 국가적 중대 조치를 취하실 계획을 표명하시고 국방부 장관에게 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국민에 대한 구체적인 공격 방향과 비난 방침을 제시하셨다. 경애하는 박근혜 동지의 단호한 결심은 국가의 미래와 운명이 걸려있는 사드를 묵살하려는 애국심이 아닌 매국심만 가득한 국민, 아니 역적 무리들에 대한 가장 효과적인 반격이다. 이들 역적 무리들은 북괴에 대응할 수단을 모두 없앰으로써 이 나라를 김정은에게 넘기려는 악질 종북 반란 세력임이 확인됐다. 따라서 박동지에 대한 체질적인 거부감과 적개심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추호도 용납할 수 없는 포악무도한 도발 행위에 다름 아니다. 한민군은 박동지를 참을 수 없이 모독하고 우롱하는 대가가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를 알게 하는 차원에서 이들 국민들을 모두 물속에 집어넣고 개전에 정이 있는 놈들만 건져내야 할 것이다. 한민군은 중국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대한민국 땅에 중국 군부대가 주둔할 수 있도록 군 부지를 제공할 것이며 미국을 감시할 수 있는 대미용 사드도 우리 돈으로 만들어주겠다고 약속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중국에게 우리는 이제나 저제나 친구의 국가임을 일깨워줘야 할 것이다. 이로써 박동지가 어떤 무서운 힘을 떨치며 가장 강력한 사대주의 국가 건설의 위대한 역사를 창조하는 것을 똑똑히 보게 될 것이다. 오늘의 날씨. 밤사이 비와 눈은 새벽에 대부분 그쳤습니다. 다만 오늘 밤에는 제주와 남해안을 중심으로 비 소식도 있습니다. 예상되는 비의 양은 5mm 안팎으로 적겠고요. 눈의 경우는 강원 내륙과 산간에 5cm까지 다소 많이 쌓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서울이 아침에 영하 1도, 전주 1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서울 6도, 대구 1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비가 유난히 잦은 한 주였는데요. 주말인 토요일에도 동해안을 중심으로 눈이나 비가 오겠습니다. 또 월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 소식이 들어있는데요. 당분간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MBC에다가 취재차 전화한 미디어 오늘 기자 한겨레 기자에게 최기화 MBC 보도국장이 폭언과 욕설을 했지요. 자, 이에 대해서 MBC 김희웅 기자협회장이
대신 사과했습니다. 사과문을 소개하면서 뉴스 매거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과드립니다. 질문을 하는 것은 기자의 일입니다. 기자는 물어야 합니다. 물을 때 기자는 하나의 자연인이 아니며 소속사를 대표하고 국민의 물음을 대변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기자들은 일해왔습니다. 기자가 묻는 대상을 취재원이라고 합니다. 취재원은 취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끊임없이 묻고 집요하게 묻고 정확한 질문으로 답을 얻어내는 것이 또한 기자의 일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취재합니다. 최기화 MBC 보도국장이 미디어 오늘 한겨레 기자에게 행한 발언들이 입에 오르내립니다. 질문을 하는 기자들의 수장인 보도국장이 험한 말로써 질문하는 타 언론 기자를 모욕했습니다. 스스로 맡고 있는 본분을 무시, 부인했으며 휘하 MBC 기자들을 창피하게 했습니다. 질문에 답을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질문을 막아서는 안 됩니다. 묻는 자를 모욕하고 묻는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다면은 기자가 설 자리는 없습니다. MBC 기자들이 같은 상황에 처해서 모욕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 장담할 수 없습니다. 최기화 보도국장께 해당 기자들에 대한 사과를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미디어 오늘과 한겨레에 사과합니다. MBC 기자들이 어떠한 대상에도 위축되지 않고 더 많이, 더 정확하게 물어야 한다는 다짐으로 삼겠습니다. MBC 기자협회장 김희웅,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조간 브리핑에서 뵙겠습니다. 이번 방송 괜찮았나요? 작별의 여운 이렇게 표시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더 좋은 방송 만들어달라는 약속 이렇게 응원해주세요.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기억하셨죠? 다운로드하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